한국 물은 절대 마시지 마.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해.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말하던 독일 환경부 연구원.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가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환경부 국제협력팀의 수석 연구원 엘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수자원 관리 혁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시아 수질 정책 비교 분석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 학회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의 발표가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데이터는 부실했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한다면 신뢰할 수 없겠네요. 라고 생각했죠. 또한 10년 전 제 동료가 한국에서 배탈이 나서 일주일간 입원했던 사건도 기억났습니다. 그는 한국 물은 마시지 마, 끓여 마셔야 해. 라고 경고했어요.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한국의 수질에 대한 의심을 키웠죠. 사전 조사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90년대 한국의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 2000년대 초반의 수질 기준 미달 보고서 등이 가득했어요. 특히 1991년 낙동강 패널 유출 사고는 한국 수질 관리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20년이 넘었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낙동강 사고 같은 대형 수질 오염 사례가 있었고 최근 자료는 찾기 어렵네요. 부서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슈미트, 이번 아시아 조사는 중요해. 특히 한국의 사례를 잘 수집해와요. 이런 문제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이 돼. 사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2003년 굴 양식장 오염 사건, 2012년 낙동강 1,4-다이옥산 검출 사건 등 한국의 수질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연구팀과의 회의에서 이런 사례들을 언급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수질 관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도상국 수준의 수질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수도는 아직도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 패널 사고와 같은 대형 오염 사건이 있었던 나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 연구원 요하네스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 그 수돗물 마시면 배탈 난다는 나라 말이지? 맞아. 구글링해보니 수질 오염 사건도 심심찮게 있더라고. 2009년에도 4대강 사업으로 논란이 많았대. 요하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질 후진국이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갈 길이 멀지. 그 패널 사건 때문에 한국인들도 생수만 마신다면서 그의 말에 동의했지만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너무 단정 짓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구글에서 본 자료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출발 전날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오래된 보도를 다시 읽었어요. 이런 나라의 물을 누가 마시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태블릿으로 한국 관련 부정적 기사들을 읽었어요. 최신 자료는 찾기 어려웠지만 과거의 오염 사례들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낙동강 패널 사고, 4대강 논란, 여러 수질 오염 사례들. 이런 나라의 수질 정책에 무슨 배울 점이 있겠어요? 그저 형식적인 조사로 끝내죠. 비행기가 착륙하며 마음속 결론도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상수도는 위험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득 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한 공항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으니까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졌어요. 13시간의 비행 피로였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어요. 엘레나, 괜찮아? 요하네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화장실 좀. 겨우 이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깨끗한 대리석 세면대와 반짝이는 수도꼭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시려는 순간 머릿속에 위험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국 물은 위험해. 마시지 마.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어요.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패닉 발작이 오는 건가 싶었죠.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시고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비상약과 함께 휴대용 수질 테스터를 꺼냈습니다. 약을 먼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테스트했어요. 테스터의 디지털 화면이 깜빡이더니 수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미네랄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산성도도 완벽한 중성이었습니다. 중금속 오염도 전혀 없었어요. 머리가 더 아파왔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수질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나가 들어왔어요. 엘레나, 여기 있었구나. 다들 걱정했어.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 나 잘 모르겠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한나는 걱정스럽게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물 좀 마실래? 비행기에서 탈수됐나 봐. 아니, 절대 이 물을 마시면 안 돼.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한나의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제 신발까지 젖었습니다. 급히 몸을 피하려다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균형을 잃고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엘레나. 한나의 비명이 들렸어요. 머리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여의사가 제 상처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예요. 하지만 약간의 타박상이 있네요. 정수된 물로 상처를 소독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된 물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공항의 모든 물은 실시간으로 정수되고 모니터링됩니다. 수질 검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 중이죠. 의무실을 나오자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요하네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끄러져서.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가 테스트한 공항 화장실 물. 미네랄 수치가 안정적이었어. 유럽 기준보다도 좋더라고. 요하네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 물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저는 머리에 붕대를 만지며 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안내 데스크 근처에 대형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어요. 탁도, 염소 농도, 산성도, 미생물 수치까지 모든 항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화면 아래에는 인천공항 수질관리 시스템 -3개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의무실 간호사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물 마셔요. 공항 수돗물이에요. 매일 200회 이상 검사하는 물이니 안심하세요. 저는 망설이며 물병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고 목은 말랐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머리의 통증과 함께 또 다른 고통, 바로 제 신념이 흔들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단지 표면일 뿐이야. 공항은 국제적 이미지 때문에 특별 관리하는 거겠지. 우리의 실제 조사는 내일부터 시작이니 그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머리 상처의 욱신거림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혼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틀렸다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단지 공항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아픈 머리와 함께 흔들리는 신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수질이 위험하다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일 뿐, 도시의 진짜 모습은 내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리 상처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문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공항에서 경험한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틀린 것일까? 호텔룸은 깔끔했고 특히 욕실은 반짝거릴 정도로 청결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전문가용 수질 테스트 장비를 꺼냈어요. 이것은 공항의 간이 테스터보다 훨씬 정밀한 장비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알아보자 저는 중얼거리며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을 받아 검사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현듯 공포감이 엄습했어요. 만약 이 물도 깨끗하다면 제 연구의 전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게 될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탁도 0.0, 잔류 염소는 적정 수준, 중금속 검출치는 모두 0이었습니다. 산성도도 완벽한 중성이었어요. 심지어 세균 검사 결과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죠.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베를린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로베르트, 나 엘레나야. 긴급 상황이야. 장비 점검이 필요해.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 전화 너머로 로베르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비가 고장났어? 아니, 고장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결과가 나와. 한국 수돗물에서. 이건 말이 안 돼. 내 장비 모델이 뭐지? 원격으로 검사해 볼게. 로베르트는 제 장비를 원격으로 점검했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엘레나, 장비는 정상이야. 내가 측정한 결과가 실제 값이라는 얘기야. 전화를 끊고 나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눈물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 경력과 신념,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하네스였어요. 엘레나, 괜찮아? 짐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요하네스, 이것 좀 봐.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다들 식사하러 내려가자고 기다리고 있기. 요하네스의 말은 제가 보여준 검사 결과에 중단되었어요. 이게 뭐지? 호텔 수돗물 검사 결과야?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방금 2번 검사했어. 결과가 믿기지 않아.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을 보기 어려워. 심지어 우리 연구소에서도. 요하네스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계가 고장난 거 아냐? 내가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게. 그는 제 장비를 가져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수질이 우리 예상과 다르다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서장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듯 제 믿음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수질 문제를 연구해온 제 경력이 바로 이 순간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결과는 내가 말한 그대로야. 탁도는 0에 가깝고 중금속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 심지어 미네랄 밸런스도 완벽해. 이건 생수급이야. 생수급. 이 말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몸이 떨려왔어요. 우리가 수년간 연구해온 유럽의 고급 정수 시스템도 이런 결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의 수돗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시아 수질 문제의 전문가였어요. 학회에서 발표도 했고 논문도 썼습니다. 모두 아시아의 수질은 문제가 많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요하네스, 우리 베를린에 SOS 신호를 보내보자. 이 결과를 다시 확인해봐야 해. 독일 본부에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지 측정 결과를 신뢰하라. 장비가 정상이라면 그 결과가 사실일 것이다. 저는 일어나 수도꼭지로 향했습니다. 물을 받아 유리잔에 담고 조심스럽게 향을 맡았어요.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셨죠. 이게 수돗물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생수 같은데. 요하네스도 제 뒤를 따라 물을 마셨어요. 맛이 좋아. 염소 맛이 전혀 안 나. 심지어 우리 베를린 아파트 물보다 훨씬 깨끗해. 갑자기 제 과거의 모든 발언들이 떠올랐습니다. 학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수질 관리 시스템이 미흡합니다라고 말했던 순간, 보고서에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수질 문제라고 적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거야? 학회에서, 보고서에서, 인터뷰에서 모두 거짓말을 한 거야? 요하네스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로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연구자로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증거에 열려 있어야 해.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피부에 닿는 물이 정말 안전하다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다른 편견들은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갑자기 연구원으로서의 제 존재 이유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물이 깨끗하다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텔방의 고요함 속에서 15년간 쌓아온 제 신념과 전문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정체성의 기반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강 수계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방문할 곳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스마트 워터 센터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 김 씨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호텔은 특별관리구역이고 실제 수처리 시설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일지도 몰라. 이 생각이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어요. 첫 번째 방문지인 수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자동화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입구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모니터링 센터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역의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수기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독일에 연락해서 다시 확인해봐. 저는 요하네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러워. 요하네스는 독일 동료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울 상수도 본부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최근 국제수질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됨.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간의 믿음이 내가 써온 모든 논문과 발표가 거짓이었다니.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어요. 연구원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레나, 괜찮아? 요하네스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다음으로 방문한 스마트 워터 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전역의 상수도관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들이 물의 흐름, 수압,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전문팀이 출동한다고 했어요. 이 센서 기술은 독일에서도 아직 시범 단계인데 요하네스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일 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제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연구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복원한 이 도심 속 물길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모두 정수 처리되어 있으며 수백 개의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물에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의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요하네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엘레나,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했어. 서울은 물의 도시야. 우리가 알던 그런 곳이 아니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나 충격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내면의 변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써야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잘못된 선입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청계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본 것, 측정한 것,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물을 맞는 동안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가장 큰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현장 조사 셋째 날,
우리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도심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36도를 넘어섰고 습도는 80%에 육박했어요. 숨쉬기조차 힘든 날씨였죠. 특히 유럽에서 온 우리 팀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청 인근 수질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 안내원이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료 마리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얕고 빨랐습니다. 마리나. 저는 놀라서 달려갔어요. 그녀의 손을 잡자 불에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열사병인 것 같아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한국 측 안내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낯선 나라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병원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죠?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근처 지하철역에 응급 클리닉이 있어요. 그게 더 빠를 겁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지하철역에 응급 클리닉이라니.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상황이 급박했어요. 우리는 마리나를 2명이 부축해 50m 떨어진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놀랍게도 시원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역 안에 작은 응급 의료 클리닉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열사병인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의료진은 지체 없이 마리나를 침대에 눕히고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로 열을 재고 혈압을 체크했어요. 38.9도의 고열이었습니다. 심한 탈수와 열사병입니다. 즉시 수액을 투여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간호사가 신속하게 수액을 준비했어요. 저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마리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한국 의료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 대사관에 연락해볼까 했지만 마리나의 상태가 더 급했습니다. 이 수액은 특별히 정제된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네랄 균형이 최적화되어 있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수액 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물이 정말 안전할까? 더구나 이런 긴급 상황에서 이 정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하철역마다 독립 정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용 물은 6단계 정수 과정을 거쳐요. 유럽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30분 후 마리나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어요. 수액이 그녀의 몸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상태가 호전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 마리나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의심이 많은 저라도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과 그들의 수질 관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수납을 할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 치료비는 48,000원이었어요. 독일 마르크로 환산해보니 약 36유로, 베를린에서 비슷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면 400유로는 넘었을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네, 기본 응급 처치와 수액 치료 비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지하철역을 나오면서 마리나는 아직 약간 창백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의무실에서 준 정제수였습니다. 이 물이 내 목숨을 구했네. 마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원래 계획했던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대신 놀라운 발견과 인정, 그리고 겸손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보고서였습니다. 서울의 수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실제 생명을 구하는지 직접 목격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진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배움과 존중,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나의 사고 이후 저는 수질 연구에 더욱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임무가 아닌 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실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하네스, 오늘 밤 정밀 분석을 할 거야. 베를린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사용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하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자. 나도 궁금해. 호텔 욕실에서 정밀하게 수돗물을 채취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측정해야 했습니다. 3개의 다른 용기에 물을 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미네랄 함량, 산성도, 박테리아 수치, 중금속 농도, 유기물질 잔류량까지 베를린 연구소에서도 사용하는 최첨단 분석 기법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수치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하네스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예술이다. 그의 말이 정확했어요. 수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의 비율은 마치 정교하게 계산된 듯 했어요. 산성도는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었고 오염 물질은 검출 한계 이하였습니다. 독일의 미네랄워터 브랜드들이 이런 균형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요하네스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수돗물이라고. 저는 결과를 보며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완벽한 결과를 의심하는 것이 제 본능이었지만 동시에 이 결과가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전문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보였어요. 들어와도 될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마침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마리나는 제 옆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질 분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연구원으로서 기본적인 수치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놀랍네.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야. 복지의 증거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지라니? 생각해봐, 엘레나. 모든 시민에게 이런 품질의 물을 제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이. 마리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야. 그녀의 말에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수질을 평가했어요. 하지만 마리나의 말처럼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반영이었습니다. 어떤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이런 수준의 기본적 자원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내 목숨을 구했잖아. 마리나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맞은 수액. 그것도 이 물로 만들어진 거였어.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강물이 정제되어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단지 오래된 보고서와 선입견만으로 판단했으니. 요하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증거를 따라야 해. 그리고 지금 증거는 명확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수질관리 마이너스 과학과 사회 시스템의 조화였어요. 더 이상 비판적인 분석이 아닌 배움과 존경이 담긴 연구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방식, 심지어 제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까지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 연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 저는 서울의 일상적인 곳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화려한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방문지는 지역 복지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인분들께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모두 수돗물로 조리되죠. 센터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조리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간이 테스터로 확인해보니 역시 완벽한 수질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배탈 나신 적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관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20년간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그의 대답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 질문 자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유치원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돗물을 담은 작은 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생수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우리 수돗물은 안전하고 건강해요. 오히려 플라스틱 생수병이 환경에 더 해롭죠. 선생님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자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여기선 아이들도 수돗물 그냥 마셔요. 저희 집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해 요리하고 마십니다. 공원으로 이동하자 곳곳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멈춰 서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음수대에 물을 마셔봤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이 물도 같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공원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공공 음수대는 도시 상수도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질 점검을 하고 모든 데이터는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그의 말에 감탄했어요. 도시 전체가 균일한 수질 관리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인 관리 철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가게들과 음식점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한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물도 수돗물인가요? 제가 물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20년 넘게 이 가게를 했지만 손님이 배탈 난 적 없어요. 시장 곳곳을 돌아보니 모든 소상인들이 도시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백화점부터 작은 노점상까지 모두가 같은 품질의 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관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균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나요? 도시 전체가 너무 넓은데.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기술이지만 유지 관리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물이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믿어요. 깨끗한 물은 특권이 아닌 권리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질 전문가로서 항상 기술적 관점에서만 물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서울의 물 관리 시스템은 기술을 넘어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서울의 수질 관리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와 균등한 분배의 철학을 담고 있다. 모든 시민이 같은 품질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같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의 상징이었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는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가 우리의 발견을 정식 보고서로 작성해야 했어요. 팀원들은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지만 저는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깊은 깨달음을 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유리잔에 수돗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창가로 돌아와 조용히 물을 음미했습니다. 이 물 한 잔이 내 세계관을 뒤엎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수질 전문가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물론 물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불완전했던 거예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하네스였어요. 보고서 초안 작성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이 너무 많아. 제가 답했어요. 요하네스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해. 단지 부끄러움만이 아니야. 이건 우리 전문가로서의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문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과학자다. 증거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선입견을 따랐어.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수질 문제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물관리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물의 미래를 이미 살고 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논의하던 통합수질 관리 시스템이 이미 서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철학적 측면까지 담았습니다. 물이 단순한 자원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방식에 대해 썼어요.
서울의 수질 관리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품격과 사회적 배려의 상징이다. 모든 시민이 같은 품질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가며 보고서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이 우리 유럽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까지 담았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제안했습니다. 베를린은 서울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던 많은 혁신이 이미 서울에서는 현실이 되어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던 거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관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수질을 분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발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보고서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한국, 물의 미래를 이미 살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야.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수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방식, 심지어 과학자로서의 자세까지 변화한 거였어요. 귀국 후 제 보고서는 부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보고서는 독일 환경부의 공식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 미래 도시 물 관리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제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수질 전문가들에게 공유되었어요. 그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진정한 깨달음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병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수돗물이 담긴 그 병은 제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매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 정도의 수질과 관리 체계는 한국이 기술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 진정한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것 같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